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저랑 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기간을 좀 해볼까요? 요 전체 학원 순환이 이제 3순환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뭐 이제 기본 강의 총 36회인데 뭐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이게 사실. 그래서 36회 동안에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쯤에, 내년 3월에 이제 뭐 집중 강의. 그래서 총 이제 한 20회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순환에 보통 이제 한 6월 달쯤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죠.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총 18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 집중 강의는 뭐 교재는 지금 받으신 요 책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상황이 뭐 다 다르시겠지만,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일 텐데, 일단 뭐 기본 강의는 처음 공부하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중요한 쟁점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중 강의는 당연히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걸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내용들을 정리할 거니까, 총 이게 뭐 분리되는 강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 대비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저는 이제 뭐 핵지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처럼 이제 오지선다로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제 실제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X식으로 된 문제집들이 있는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연습할 때는 뭐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용성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는 각 지문별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 1번부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뭐 5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 형태죠. 그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5가지 지문이 있는 형태가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박스형으로 해서 뭐 기억 니은뜨그릭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로 돼가지고 이제 뭐 옳은 거 골라, 틀린 거 골라라서 1번에서 뭐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올해도 뭐 몇 문제씩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은 틀리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뭐 1번, 2번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문제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그냥 문제 자체는 딱 한 줄이죠.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실명법상의 뭐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지문들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막 5줄, 6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연습하는 거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제 다 뭐예요? 그냥 결론만 알면, 판례를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이것도 뭐 양이 적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쓴 대로 드릴 테니까, 책하고 이제 동영상을 뭐 작년에 한 거 이제 열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강의를 듣고요. 그래서 혼자 독학은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혼자 공부하실 수는 절대로 없고, 그래서 뭐 기간을 빨리 단기간에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이제 복습, 책을 읽으면서 이제 회독수를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혼자서 공부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좀 놓쳤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로 반복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강의를 선별해서 듣고, 뭐 복습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같이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공부하니까 뭐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벌써 문제를 푸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물론 이제 처음 볼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출제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죠. 제가 책에다가 최근 4개년도 거는 이제 그 검은 박스 처리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실 텐데, 이제 문제집 요거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출제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감을 잡아야지.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제 강약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집도 이제 제가 뭐 작년부터, 옛날에 강의 뭐 법무사 강의 조금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요 핵지총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사법시험 문제하고요, 사법시험 문제랑 그다음 당연히 뭐 법무사 시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 지문하고 그다음 뭐 예상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지문 여러분들 어차피 제 커리를 따르기로 이제 하고 오셨을 테니까 그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게 특히 법무사 시험의 이 특징은 뭐예요? 과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과목이. 그래서 과목이 많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뭘 버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책 이름도 그렇게 졌지만 사실 그 법무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려고 할 때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볼 때 한 70%예요. 전체 합격을 볼 때. 그래서 7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법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등기법이라든가 그 물권법 가면은 뭐 등기법 총론 이런 것들은 물권법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집행법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집행법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행법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데서 좀 받아야 돼서 뭐 공탁 이런 것들은 좀 기출문제 위주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다던데 그런 데서 좀 이제 좀 암기하고 필요한 부분들 그런 데서 점수를 따야죠. 근데 민법은 제가 볼 때는 1차 같은 경우에는 90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90점이면 4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점 뭐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 이제 민법은 한 90점 정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이제 뭐 한 85점이나 90점 정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맞아야지만 왜냐하면 이제 집행법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더 많이 맞자고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의 법리도 뭐 중요한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민법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고 집행법 같은 거는 너무 이제 전략 과목 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잘 안 보는 예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뭐 커트라인 낮출 목적으로 이제 막 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제가 볼 때 한 90점 정도 목표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2차 시험 있잖아요. 2차 우리가 뭐 1차만 보면 1차 객관식만 보면은 이제 뭐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다. 만약에 민법이 객관식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강의 한번 듣고 이 핵지총 같은 책 뭐 열심히 돌리면 돼요. 그래서 막 암기하고 뭐 잘 몰라도 암기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2차 시험이 있잖아요. 2차. 결국 뭐 2차 시험을 통과해야지 뭐 법무사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2차 시험이고 1차는 이제 뭐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2차 시험을 통과를 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민법 민소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좀 하신 1차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민소법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은 1차 국고에도 충분해요. 그건 제가 뭐 그 과목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험 전략상도 그렇고, 그래서 민법을 이제 그 1차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체계를 안 잡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나쁜 말로 해가지고 어설프게 1차를 붙으면 이게 오히려 장수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때 사법시험 때도 보면 이제 헌민형이 1차에 이제 메이저 과목인데 그리고 뭐 선택 과목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제 처음에 강의 한번 듣고 이런 핵지종 같은 책 가지고 열심히 돌린 사람들은 2차 가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때 기본을 안 잡아놓으면, 왜냐하면 이제 민소법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민법에 못지않게 이제 민법은 양이 일단 많고 어렵고, 그래서 민소법은 또 우리가 절차 같은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 뭐 형법, 형소법. 그래서 형법, 형소법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형법 같은 거 범죄 체계론 들어가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형소법, 증거법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공범인, 공동피고인 어쩌고 막 나와서 이게 양이 많거든요. 이것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뭐 1차 때부터 그렇다고 미리 하느냐? 그건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1차 공부를 좀 하시거나 시험을 보신 분들은 민소법 공부를 미리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민소법 공부를 해놔야 이제 그 나중에 집행법에서 보면 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서 뭐 승계 집행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소법 기본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집행법이 이걸 주관식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1차 시험 과목에다 넣어 놓으셨는데, 사실 집행법은 이제 집행법은 사실 민소법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뭐 시험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행법을 뭐 주관식에 낼 수는 없으니까 1차 과목에 집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1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민소법 공부를 하시는 거지, 형법, 형소는 붙은 다음에 해도 돼요. 근데 그 전제는 이 민법, 민소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민법 민소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차를 붙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장수생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때도 보면 이제 기본 지식, 그러니까 민법의 지식이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차를 붙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장수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책 이름도 그렇게 지었지만, 그래서 이제 민법을 이제 2차 가가지고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가서는 민법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집 한 권 잡아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에서 이제 목차 같은 거, 2차는 이제 목차가 중요하니까 답안지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목차 잡는 연습만 하는 거지, 2차 가가지고 민법을 뭐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1차용 지식, 2차용 지식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제 법무사 시험에는 특성상 이제 조문 자체를 묻는 그 객관식에서 그 표시도 해놨는데요. 그런 지문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거는 뭐 당락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완전히 그냥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객관식 지문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른 시험도 그렇고 민법에서 보면 순수한 이제 그 단순한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1, 2차 구분이 없죠, 민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이제 최대한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민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그래서 2차 가서는 사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제 연습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야지 2차 가가지고 민법을 뭐 처음부터 이제 2차용 지식을 쌓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막 3년, 4년씩 공부해야 돼요, 2차만 해도. 왜냐하면 이제 민소도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민소도. 그다음 아까 얘기했는데 형법 형소, 이것도 뭐 이제 형법 형소 합치면은 뭐 최소한 민소법보다 적진 않아요. 그리고 뭐 난이도도 어렵고, 물론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채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1차 붙고 한 번에 2차를 붙으 뭐 이제 그 당연히 또 힘들겠지만 다음 연도에 바로, 그러니까 2차를 이제 2번 만에 이제 바로 붙으시려면 이제 이 민법 민소법이 최소한, 뭐 민법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계를 잡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이나 뭐 등기 신청 서류 이런 것들, 등기법 어차피 1차 때 이제 꼼꼼히 하니까 신청 서류 작성하는 거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민사 서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서류도 안에 내용은 다 민법 얘기란 말이죠. 뭐 민법이나 상법에서 배웠던 그런 얘기들, 그다음 민소법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청구 취지 어떻게 쓰는지 그거는 강의 하루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 어떻게 쓰는지, 뭐 공동하였는지 연대하였는지, 뭐 다음 각을 어디다 붙이는지, 뭐 소촉법 언제 붙이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하루만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소장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서류 과목 같은 경우도 2차 가가지고 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체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어떤 청구를 하는 거고, 피고가 이런 주장하면은 그걸 어떻게 반박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류 작성, 민사 서류 작성의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가가지고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청구 지시 쓰는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하루만 강의 들으면, 3시간짜리 강의 하루만 들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실제 지식들이란 말이죠. 뭐 민법이나 민소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본 강의, 이 집중 강의 동안에 그 총합하면 56회인데 앞으로 민법을 이거보다 더 길게 공부할 시간은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가도 뭐 민법 강의 한 20회 정도인데 그건 다 이제 2차용 지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1차 때 배웠던 판례가 2차에는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여도 객관식 밑줄하고 주관식 밑줄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식 밑줄은 내가 모르는 것만 밑줄 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맨날 나와도 내가 아는 건 바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식 밑줄은 모르는 거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뭐야, 답안지에 써야 될 키워드를 밑줄 쳐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여도 사실 주관식 밑줄하고 객관식 밑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도, 그래서 뭐 책도 마찬가지로 보통 2차 때 가면은 1차 때 책 버리고 뭐 2차용 책을 쓰시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 이름도 그렇게 써놓은 게 뭐 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도 그렇고 민법은 뭐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용 판례 같은데 이게 막 주관식에서 결론 물어보고 답을 물어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1차 붙으시면 그냥 요 책 가지고 2차 공부하면서 사례집만 구해가지고 사례만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뭐 민소야 뭐 별도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강의에서 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민법뿐만 아니라요,
이제 민법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권법 가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뭐 총론 부분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할 테니까, 그것도 책에서 한 6,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 책 기준으로. 그럼 등기법에서 뭐 중요한 쟁점들도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뭐 소멸시효 이런 데 가도 또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기본 개념들은 같이 공부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류 작성. 그래서 민사 서류 작성이죠. 그래서 2차 과목에서 민사 서류는 이제 소장 작성하는 거예요. 원고가 돼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소장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얘기한 대로 안에 실체 지식, 청구 원인에 써야 되는 것들은 그건 뭐 2차 때 가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서류는 2차 공부할 때 뭐 순환별로 이제 잡혀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확인하면서 연습용으로 소장만 작성해 보는 거지, 뭐 실체 지식들을 거기서 따로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또 민사 서류든 그다음에 2차 민법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관식인데, 그러면 이제 요건 사실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건 사실. 그래서 요건 사실.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라는 게 이제 뭐 민소법 가면 이제 주요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사실론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민법책에다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법연수원 때 요건사실론,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데, 민사재판 실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이제 판결문 작성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건사실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 쓸 때 체계가 되고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책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 강의를 어찌됐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택하셨으니까 요 강의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기본 강의 36회 다는 못하니까, 이제 기본 강의 말 그대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집중 강의에서 또 반복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총 한 56회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이 책이 자꾸 분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건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은 집중이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 뭐 뭘 찢어 오려서 붙이고 이럴 것도 없겠지만, 뭐 보충할 때는 다 손으로 쓰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이는 순간에 그게 양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책이 자꾸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기할 것도 거의 없겠죠. 뭐 가끔씩 이제 그림 그리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냥 옆에다가 이제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메모를 하셔야지, 뭘 자꾸 잘라서 붙이거나 이러면, 물론 이제 판례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자료로 드리겠지만, 자료도 뭐 거의 나갈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판례가 뭐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자료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뭘 자료를 자꾸 끼워 붙이고 해서 책이 점점 늘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도 이제 결국은 시험이라는 게 필요한 게,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는 이제 성문법 체계니까 조문이 있어야죠, 조문. 그래서 이 법조문의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이거죠, 결국은. 물론 판례가 없으면, 판례가 있으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판례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없는 부분은 이제 학설인데, 학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학설을 봐야 되는 부분은 판례도 있고 학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 중에 어느 학설을 취했느냐, 그런 걸 이해하는 용도로는 봐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게 한 5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태아에 가서 보면 뭐 태아의 권리 능력의 취득식이라든가 뭐 해제 효과 뭐 이런 데 학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학설 자체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5군데도 안 돼요, 민법은. 오히려 민소법 가면 학설들이 많지, 민법은 뭐 학설이 많긴 한데 수업용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는 성문법 체계 국가이기 때문에 조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판례 없는 부분은 학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없어서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통 뭐 조문집 따로 뭐 판례집 따로 뭐 그렇게 보는데, 책이 자꾸 쪼개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실어놨으니까 따로 뭐 법전 이런 거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하고, 그래서 교재를 이제 그 민법별로 좀 쪼개가지고, 그래서 민법은 이제 민법 총칙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민법 이렇게 있지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이 또 2권으로 나눠져요. 채권법이 채권 총칙,
뭐 총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강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법은 이제 친족 상속법 이렇게 진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다 각 권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이제 5권이 되겠죠. 이건 한 권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뭐 민정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 다 실어놨어요. 조문 다 실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문 실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는 뭐 객관식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 실어놨고, 그 다음에 요건 사실 정리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재 한 권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판례가 추가되거나 그런 건 뭐 어차피 내년 시험 임박해서는 뭐 판례 강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 교재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뭐 수험생 오래 했지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반복을 해야지.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때 수능,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양 자체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게 뭐예요? 고대 로마법 시대부터, 그때부터 내려오는 법리들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속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저기 뭐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뭐 자식들이 상속받고, 이런 법률 관계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수천 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험의 본질은 이제 반복인데, 그 반복하려면 뭐예요? 양이, 그 책이 쪼개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문, 판례, 요건 사실 전부 다 이제 1, 2차 필요한 건 다 집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교재만 반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한 권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뭐 조문 따로, 판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분산이 돼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습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이제 문제풀이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작년에 핵지총 책을 내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작년 걸 드릴 테니까, 교재하고 동영상 열어 드릴 테니까 실강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푸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핵정 책 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는 일단 기출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사법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무사 시험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 법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사 시험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제 고시 시험의 문제들을 기출 문제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쟁점들 중에서, 아니 빠진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예상 문제를 실어놓고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그 내년 1월 달에 변호사 시험 보고 나면 뭐 책도 개정판이 나올 텐데, 꼭 뭐 그때 이제 새로 들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확인용으로 이제 같이 보시면서, 아, 요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뭐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은 뭐 동영상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일단 뭐요, 들어오는 게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뭐 독학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이제 고시 수준의 시험은 독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험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 이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도 수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뭐 쟁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야죠. 이해.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에 뭐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해와 정리는 뭐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암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암기가 잘 될 수 있겠죠. 뭐 생으로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강의도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뭐 복습 동영상도 열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핵지총도 보면 제가 기본 강의나 집중 강의 설명드린 판례가 여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례가 이제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강의 대충 한 번 듣고는, 아, 그냥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복습 동영상이나 이거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한 번 들었던 강의도 다시 들어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강의 보통 3시간인데, 그럼 3시간짜리 뭐 영화를 한 편 봐도 중간중간에 뭐 딴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보면은 뭐예요, 뭐 저기 처음 보는 장면들도, 보는 것 같은 장면도 있단 말이죠. 분명 내가 3시간을 풀로 봤는데.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런데 이 강의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영화야 뭐 스토리도 있고 뭐 재미라도 있지만 강의는 뭐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루 강의 보통 이제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텐데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면 뭐 내가 분명히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이제 저기 뭐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도 뭐 누구 강의든 하기가 처음 밑법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예습 필요 없고 안 하신 분들은 뭐 더더군다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습은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 좀 일찍 오셔가지고 뭐 한 5분이나 10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보통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많이 나가면 50페이지 정도씩 나갈 테니까 그냥 오늘 뭐 하나 그냥 그 목차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뭐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복습 위주로.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필요하면은 그냥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법무사 시험은 특히 또 이렇게 다른 뭐 그러니까 저기 생업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업으로 뭐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뭐 본인들 상황정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뭐 필요하면은 이제 그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스타일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강의는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그다음 핵지종, 그래서 핵지종도 책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를 열어 드리는 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강의도 듣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막판에 문제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그때는 뭐 강의 들을 게 아니라 혼자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자꾸 들으시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어차피 뭐 강의 들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험의 본질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시험에 자꾸 저도 이제 시험 공부 오래 했으니까 자꾸 안 되면은 이제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과 대책을 찾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쭉 이제 그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결국 수험의 본질은 이제 반복인 거죠. 반복.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걸 질적으로 양을 줄여야지 양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뭐예요? 막판에 되면 또 얇은 책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보면 이제 1차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임박하면은 뭐 정리된 얇은 자료 나오죠. 그런 것도 이제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사가지고 읽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300페이지짜리가 분량이 뭐예요? 이게 처음 보는 책이면 3,000페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막판에 한 달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붙을 시험이면 처음부터 이걸 보겠지 왜 이제 두꺼운 책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본 교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갈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셔서 스스로 질적으로 그걸 한 50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법 같은 거 책 보면은 막 10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뭐 집행법도 요즘 막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남이 줄여준 거 막판에 뭐 요약서라든가 뭐 막판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런 책들은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뭐 2차 시험을 여러 번 봐가지고 뭐 1차 그냥 한 달만 공부하면 되는 분들이 그냥 사가지고 정리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지. 그래서 그런 의미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한 1000페이지, 그러니까 민법 한 1200, 13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질적으로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줄여서 질적으로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남이 줄여준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남이 줄여준 거 보통 이제 1차 시험 이제 8월 말에 있으니까 뭐 5월 6월 되면은 뭐 정리된 핵심 정리 자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때 사서 이제 확인용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다 목숨 걸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붙을 시험 같으면 처음부터 그걸 보지 왜 두꺼운 책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법도 요즘 뭐 책들이 다 1000페이지 넘어가던데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꾸 반복하고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아니라 질적으로 양을 줄여놔야 돼요. 질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판에 뭐 얇은 거 사가지고 최종 정리 뭐 이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막판에 300페이지는 지금으로 보면 3000페이지 위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순환별로 뭐 책만 바꿔가면서 새로 밑줄만 치다가 이제 인생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잡은 책을 가지고 자꾸 이제 회독수를 올려가지고 강의도 듣고 해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스스로 질적으로 줄여가지고 한 과목별로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질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다 집어놨으니까 뭐 조문집 따로 사실 필요 없고 그다음 판례집 따로 다 필요 없어요. 다 실어놨으니까 그 판례도 뭐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판례집에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민법은 뭐 조문집, 판례집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문제는 뭐 당연히 별도로 풀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집 그래서 1순환, 2순환 때 요 책 가지고 2번을 돌릴 거고. 아무래도 뭐 진도가 뒷부분으로 가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환 때는, 그러니까 집중 강의일 때는 역으로 갈 거예요. 가족법, 채권, 물권, 유총 이렇게. 뭐 그때 강의 있어도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 가족법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재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총에서 물권 채권에서 이걸 재산법이라고 하고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가족법도 한 여섯 문제 뭐 이렇게 객관 출제가 되고 주관식에도 출제가 되죠. 물론 이제 재산법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니까 보통 학원 강의도 그렇고 이제 가족법은 제껴놓고 그냥 1년에 딱 한 번 하고 집중 강의할 때도 재산법만 하고 가족법은 뭐 동강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뭐하러 실강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법도 순환별로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2순환 때 그 집중 강의 할 때는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의 본질이 반복이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살면서 뭐 목표를 세우면 뭐 여러분들 목표가 이제 시험에 합격이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목표를 세우면 이걸 뭐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보다도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죠, 학원을. 그러니까 뭐 제가 학원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험의 본질은 그냥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하고 이럴 때 혼자 운동을 못 해가지고 헬스 뭐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하면 안 하니까 가서 뭐 PT도 또 비싼 돈 내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원을 선택하셨으니까 뭐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택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시간짜리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 동영상들이 먼저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동영상 많이 들으시고 물론 뭐 지방에 계셔가지고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사실 이게 하루 3시간짜리 강의인데 그 뭐 영화도 요즘 뭐 길어서 긴 거 뭐 3시간 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하루에 뭐 영화 한 2편씩 보는 거잖아요. 영화 길어봤자 뭐 100분짜리 요즘 이런 거니까. 물론 3시간짜리 영화도 있지만. 그럼 하루에 영화 2시간씩 매일 보라고, 2편씩 매일 보라고 하면 그것도 못 보잖아요. 뭐 영화는 뭐 스토리라도 있고 뭐 재미라도 있지만 이거는 뭐 힘든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영화 2시간씩 뭐 30일을 보라고 하면 그거 보겠어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학원 실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실강 시작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실 때 얘기한 대로 동영상 들으면서 아니면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책을 쭉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읽다가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강 가지고 선별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쭉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그래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그냥 쭉 이제 배속으로 올려서 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도 뭐 저도 그랬지만 뭐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를 알면 잘 들리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리고 단어를 모르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귀가 트여가지고 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민법 총칙을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아 이제 보시겠지만 태아도 뭐 중요한 쟁점인데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뒤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조건 기한 이런 것들 배워야지 또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 뭐 미성년자,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선임하고 뭐 어떻게 한지 그 권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법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법을 배워야지 그게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가족관계 등록법 따로 또 시험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민법 총칙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수십 회도 했다고 해서 민총을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가야 되고. 그다음 뭐 집행법 배우고 등기법 배우고 뭐 가족관계 등록법 배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한 과목처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뭐 시험은 당연히 합격하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오후 저녁에 만약에
뭐 저기 그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시면 오후에는 뭐 책을 읽으면서 뭐 동영상을 좀 들으시든가, 아니면 오후에는 또 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뭐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 동영상 강의 듣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강의니까 귀로 듣고 이제 눈으로는 책을 보고 뭐 그러면 되죠. 뭐 필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자세히 보고 이럴 거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제 뭐 가끔씩 판례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건 옆에다 가필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뭐 이렇게 저 따로 종이에다 써가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붙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옆에다가 작게라도 그냥 그렇게 써서 하시지, 자꾸 뭘 붙이는 건 안 좋아요. 양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쿼리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실 때 이제 요거 이제 뭐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이건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수험생이었고 저도 뭐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들 나중에 뭐 개별적으로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좀 저기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오늘은 뭐 전체 개관을 좀 할 건데요. 그 자료 한 장 나갔죠. 그 체계도라고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민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민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법 총칙하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 또는 뭐 총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채권법.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은 아무래도 물권법보다 양이 많아서 이제 교과서 편제가 채권법 총론하고요. 총론,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책도 이제 뭐 교수님들 책 기준하면 뭐 2권으로 돼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족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가족법에 이제 친족법하고, 그래서 친족법하고 상속법,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가족관계 등록법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런 절차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크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법, 신분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상속법 같은 경우는 뭐 재산법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산을 상속받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이제 각 쪼개 가지고 이제 총 이제 요거는 뭐 한 권으로 내고요. 그래서 그 채권법이 총 강론 나눠지니까 총 이제 5권으로 여러분들 보실 텐데, 그럼 이제 민법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재산법하고 가족법 뭐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체계도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 민법상의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서류 작성으로 가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갑이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대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100% 모든 이제 사례 문제나 서류 작성, 그래서 민사 서류 작성의 문제를 보면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약이 문제가 되죠. 계약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중에서 뭐 계약이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했으니까 너 이행해라. 그래서 이제 이행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대부분 분쟁의 시작은 뭐예요?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고 한 사람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단 말이죠. 소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보실 때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2차 대비로 민법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의 문제를 보면 100%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유지를 주장하면서 이행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상대방은 뭐예요?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은 이제 민법상 딱 3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 작성 문제도 그거예요. 딱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 갑이 올 수도 있고 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갑이 와가지고 내가 을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소송해달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의뢰인으로 오면은 이제 내가 갑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무슨 좀 을이 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약을 소멸시키고 뭐 내가 준 계약금 있으니까 돌려받고 싶다. 또는 뭐 물건 줬는데 뭐 등기 줬는데 돌려받고 싶다.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뭐 반환 청구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립되는 당사자의 법률 관계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유지, 한 명은 소멸. 그래서 소멸과 관련해서는 무효 취소 해제 중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쭉 스크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대립되는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민법 체계도의 왼쪽 편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라인의 굵은 박스에 권리의 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리 주체 갑하고 다른 상대방 권리 주체 을 사이에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 편, 맨 왼쪽 편의 권리 주체 밑에 뭐예요? 자연인하고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하고,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인 이게 이제 법률 용어 처음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다음 법인이야 뭐 이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법인의 개념은 그래서 특히 상법과 뭐 주식회사 맨날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못하면 그 자연인 뒤에 가로 안에 대리라고 돼 있죠. 대리, 법률 행위의 대리. 그다음 법인은 대표라고 해요. 법인 대표,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리인을 뽑죠. 또는 뭐 법인은 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과 달리.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의 행위를, 즉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대표자라고 하고 상법 가면 대표이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뭐 기타 회사에서는 대표사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상대방 주체에서도 그럼 이제 한 명일 때가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 권리 주체 밑에 보면 물건일 때는 공동 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 공동 소유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 소유는 뭐 공유, 총유, 합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럼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그래서 이제 뭐 책의 목차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그래서 뭐 연대채무, 보증채무, 뭐 보증채무 이런 것도 뭐 연대보증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일 때는 물건에서는 공동소유, 채권에서는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로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럼 주체들끼리 뭐예요? 객체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객체. 그래서 객체는 아까 재산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재산법은 물건과 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건법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거기 써놨죠.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 그 다음에 채권법의 객체는 뭐예요? 채권법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뭐라고 해요?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도 행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뭐예요?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물건 주고 뭐 부동산이면 등기 넘겨주고 그런 것들을 다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용어로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권리 주체들끼리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그럼 객체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객체 가지고. 그래서 물건법의 객체는 물건. 그러니까 물건 안에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 그다음 뭐 이제 요즘에는 뭐 신종 새로운 물건들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죠. 그다음 채권법은 채무자의 행위인데 그걸 급부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권리의 주체들이 이 권리의 객체를 가지고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맨 위에 보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인데 그 옆에 보면 가로에 작은 것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잖아요. 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의뢰인이 와서 서류 작성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고 뭐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서류 작성의 문제도 보면 어려운 게 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있는지, 얘한테 매매대금 청구한다. 그러면 쓰는 건 쉽단 말이죠. 근데 무슨 청구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려우니까 그걸 못 잡으면 이제 시험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그걸 알면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사례든 뭐 저기 서류 작성의 문제든 간에 결국은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둘 사이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그럼 그게 이제 뭐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항상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한다. 그러면 어떠한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가 없으면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래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청구권, 뭐 어떤 청구를 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그 법률 행위를 뭐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떤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하철 내려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나를 툭 밀어가지고 내가 다쳤단 말이죠. 저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가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지하철 타려고 이제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을이 옆에서 나를 밀쳐가지고 실수로 뭐 밀쳤겠죠. 그래서 실수로 밀쳐서 내가 이제 굴러떨어져 다쳤다. 그럼 나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갑하고 을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라는 게 없잖아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게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갑이 와가지고 을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될 때는 뭐 치료비 이런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 계약관계라는 게 없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 법률행위 없단 말이죠. 그럼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 나중에 채권법 강론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없을 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게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래서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 세 가지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요게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전 을을 처음 봤단 말이죠. 근데 을한테 손해배상 정보, 예를 들어 치료비 뭐 100만 원 들었다. 그럼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 행위는 아니잖아요. 갑과 을이 뭐 계약해가지고 내가 너를 밀치면 뭐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에서 뭐예요? 이런 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갑은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있다면 그 법률행위를 뭐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법률규정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물권관계의 변동과 그 맨 밑에 채권관계의 변동. 그러니까 재산법은 두 개니까 물권관계, 채권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물권관계 변동에서 그 아래 라인을 보면 부동산하고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면 거기도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행위, 법률규정인데 법률행위는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86조에 따라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해야 되는 건 여러분 따로 뽑아서 등기법으로 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186조, 그 다음 법률규정은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그게 187조예요. 그럼 동산도 마찬가지죠. 동산도 법률행위, 법률규정이잖아요. 그러면 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행위는 186조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쪼개지는 게 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하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중요하게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동산은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 나눠지죠. 근데 부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권리자로부터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산에만 선의취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물권법 총론. 그래서 맨 오른쪽에 그 묶어서 물권법 총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제 물권 취득까지만 규정돼 있어요. 동산 취득. 그 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취득은 이제 물권법 강론에 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 규정은 이제 물권법 강론에 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박스 물권 법정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건 법이 정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권은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뭐 동산이 더 비싼 것도 많지만 부동산이 가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은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물권 이제 법에 규정이 없는 물권은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물권은 법에 정해놨다. 그러면 물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점유라는 개념은 나중에 뭐 형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점유라는 개념은 권한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 이제 A의 뭐 X 뭐 자전거 비싼 거 많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다. 근데 B가 이것을 절취했어요. 그래서 형법으로 치면 절도범이죠. 그러니까 B가 A의 자전거를 절도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럼 B가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B도 뭐예요?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물론 B는 도둑이니까 이제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다 뭐 이런 개념을 배우실 텐데 도둑도 점유권은 있어요. 점유권. 다만 악의의 이제 무단점유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이 있다. 다만 그 점유가 남의 거니까 악의의 무단으로 타주가 될 뿐이지 점유권 자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권리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본권은 뭐예요? 본권은 점유권과 달리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개념은 다 배우실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가 보다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나눈다. 그래서 도둑도 점유권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본권에서 가장 완벽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옆에 보면 사용, 수익, 처분. 그 옆에다가 권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에요. 좀 이따 이제 기초 개념에서 낱말풀이 할 텐데 권리의 속성, 권리라는 큰 이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의 개별적인 속성을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 권능이 아니라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권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입에 붙여가지고 자꾸 어차피 뭐 나중에 시험 붙고 계속 뭐 평생 써야 될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리고 이제 뭐 그건 저 시험 합격하고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2차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지를 법률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 뭐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그럴 때 그 뭐 다른 말을 쓰면 뭐 사용 권하 이렇게 쓰면 없어 보이잖아요. 답안지가. 그러니까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의 세 가지 속성인데 그러면 이 권능 중에 뭐예요? 이제 뺏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권리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이제 사용 권능, 이제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소유자가 뭐예요? 자기가 뭐 자기 물건 임대 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담보 잡히고 대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물건이 소유권 중에 일정 부분을 제한해서 뺏어오는 거죠. 제한 물건자가. 그래서 용익 물건이 뭐예요? 사용 수익의 준말이죠. 그래서 용익 물건은 이제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 줄여서 그래서 여기서 용익을 따서 용익 물건.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의 권능을 뺏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용익 물건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 담보 물건은 뭐겠어요? 처분 권능을 뺏어오겠죠. 그러니까 담보 물건 뭐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은행이 잡고 있다가 채무자가 즉 소유자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해 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권능을 뺏어오는 게 담보 물건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권리로서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 그게 제한 물건이죠. 그래서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민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으로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이제 부속 법률인데 그것도 뭐 해당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이제 처분 권능을 뺏어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권법의 강론에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채권 관계 변동으로 가면 그 변동 안에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 관계의 변동, 물권도 마찬가지예요. 물권도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상위 개념이고 변동 안에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 관계의 발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법률행위는 채권법에서는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아까 얘기했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계약관계 없이 채권, 채무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다 거고. 그래서 그런 발생은 채권법 강론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변경은 뭐 강제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재산 보전, 뭐 다수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뭐 채권양도는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바뀌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채권법 총론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관계가 소멸될 수 있잖아요. 변제하면은 뭐 소멸하죠. 뭐 공탁하면 소멸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채권법 총론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채권법은 이제 교과서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물권법도 총론, 강론 나눠지지만 그건 한 권으로 되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산법의 전체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왼쪽 편 박스로 가셔가지고, 자, 법률행위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 뒷부분에서 보실 텐데,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세 가지가.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제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갑과 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요건. 그래서 성립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성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불성립이에요.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법률행위의 그 첫 번째 박스 왼쪽 편에 성립, 그 다음 밑에 불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성립은 또 뭐 부존재하고 같은 말로 쓰기도 하는데 어느 때 가면 또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상법 보시면은 거기 뭐 주주총회 결의에 이제 무효 사유, 부존재 사유 뭐 이렇게 또 구별을 해요. 그럼 보통 뭐 무효나 불성립이나 다 같은 말 아니냐? 법적으로는 다른 말이란 말이죠. 왜냐면 법률행위 성립 옆에 뭐가 있어요? 유효, 무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이 되고, 그럼 성립이 되면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이 이제 당사자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당사자는 이제 권리 능력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있어야 돼요. 각각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예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그 다음에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보통 뭐 앞잡아서 확가적사 이렇게 하는데 뭐 민총에서 다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표시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가 있고, 요것이 뭐예요?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일치. 그래서 내가 뭐 10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0만 원에 사겠다. 그럼 의사는 10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인데 표시는 1000만 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 이제 1000만 원으로 유효하느냐, 100만 원으로 유효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럼 이제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뭐겠어요? 유효겠죠, 유효. 유효고 효력 요건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유효의 반대말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도 다 뭐예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은 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상법과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법에서. 그래서 성립, 불성립하고 무효는 다르다.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법률 관계는 무효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판례도 가끔 보면 그게 쟁점이 아닐 때는 이제 그 무효인데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가끔 있어요. 뒤에 나중에 이제 뭐 대리 파트에서 한번 보실 거고. 근데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무효랑 취소가 있는데 그럼 취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럼 유효는 또 두 가지, 아무런 하자 없는 그런 것들이 확정적 유효예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 아무런 하자 없이 완벽하게 요건을 갖춘 거, 이런 게 확정적 유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효지만 이게 무효로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라고 하죠. 유동적 유효. 자, 그래서 지금은 유효란 말이죠. 그 유효인데 유동적이니까 뭐예요? 이게 무효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유효. 근데 취소하면 뭐예요?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지만 지금 확정적 유효는 아니잖아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이게 소급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 그럼 무효도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무효도 맨 밑에 있는 건 뭐겠어요? 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 그래서 이제 뭐예요?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추인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 대표적으로 뭐 103조 위반. 나중에 사회적 타당성 보실 텐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이건 뭐 당사자들이 우리 이거 유효로 하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절대 무효. 그래서 뭐 추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추인은 이제 권한 있는 자가 인정해 주겠다. 이걸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가 있죠. 그럼 여기 끼어 있는 것도 뭐겠어요? 유동적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여기 끼어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뭐예요? 지금은 무효인데 이게 유효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는 지금은 유효지만 무효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이게 유효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 무건 대리. 사례로는 중요한 게 무건 대리.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건 대리는 이제 뭐 하여간 주관식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실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이제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이제 매매 행위.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거든요. 근데 허가 받으면 유효가 돼요.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객관식으로 판례 정도 알아두시면 혹시 뭐 사례 나오더라도 판례 쓰고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효력 요건은 유효 무효인데, 그래서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하고 무효 취소는 다르다. 무효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취소는 여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그때는 소급 무효가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립에서 유효의 확정적 유효, 그 다음 밑에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써놨죠. 그 다음 무효는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허가랑 무건대리. 그 다음 확정적 무효는 대표적으로 뭐 103조 위반, 절대 무효에서 추인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불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불능은 뭐예요? 반대말이 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보면 요 가능이란 말이죠. 가능. 그러니까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인데, 자, 불능은 이제 불능의 시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제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내가 강원도에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사라. 그래서 이제 보고 왔어요. 보고 와가지고 이제 건물을 사려고 계약서를 쓰는데 그 전날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이제 뭐 계약서 쓰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능은 이제 불능의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박스 바로 보세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미 멸실됐는데 모르고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나눠져요. 그러니까 객관적 불능은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법에서 보면 이 객관적, 주관적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이 이제 각각에 쓰일 때마다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객관적 불능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뭐 멸실이 됐다, 그 집이 뭐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또는 뭐 이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땅이 없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거. 그런 것들은 객관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만 못하는 거죠. 그 사람만.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 주관적은, 객관적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 주관적은 그 사람만 못하는 거,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든 주관적 불능이든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일 수 있죠. 그래서 맨 위에 라인을 따라가 보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가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535조에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535조고 원시적 불능의 나머지는 전부 다 담보 책임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이제 계약서 쓰고 보통 뭐 우리가 매매도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이렇게 이제 몇 달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행불능 플러스 대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험부담 플러스 대상 청구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효과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대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상 청구권 배우시면 채권법에서 배우실 텐데, 그래서 요건 중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불문한다, 이런 요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렇다고 뭐 이행 불능도 청구하고 대상 청구도 동시 청구하고 그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해당 부분에서 배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담보 책임 올라가 보시면 담보 책임은 어디서 파생됐어요?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나오면 담보 책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해놓으면 이제 원시적, 후발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거기다 대고 막 담보 책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2차 가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1차 때 다 잡아야 돼요. 이미 뭐 선택 객관식에서도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535절 하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원시적 불능들은 전부 다 담보 책임이고 후발적 불능은 담보 책임이 될 수 없고 귀책 사유에 따라서 이행불능 대상 청구권, 그 다음 위험부담 대상 청구권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체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박스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뭐 이제 서류 작성 같은 경우에 의뢰인이 와가지고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달라. 그럼 머릿속에 이 네 가지 쟁점들이 휙 지나가면서 뭘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차 공부할 때 다 잡혀놔야지 2차 가가지고 뭐 사례집 본다고 저절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로 가면 뭐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해제해지, 담보책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에서 상대방한테 손배 청구하려면 이 중에 뭐 하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가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 이인 거죠. 즉 민법상 인정되는 채무 불이행은 네 가지예요. 물론 이제 명문에 규정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하여간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 불법행위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고의과실이나 위법행위로 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데 그 뭐 750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불법행위, 뭐 특수 불법행위가 있죠.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해지는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551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거고, 그 담보 책임도 이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해달라 또는 뭐 금전 청구해달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스크린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해당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히 계속 보실 건 아니고 그냥 끼워놨다가 나중에 되면 뭐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되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시간 지났으니까 자 15분만 쉬었다가 이제 교재 진도를 들어갈까요?